지난 3월 일본은 전 세계에 큰 민폐를 끼쳤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무려 6일 동안 통행을 마비시킨 사건이었는데요. 최소 369척 선박의 통행이 지연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선박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를 둘러가는 희망봉 항로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 에버기브노의 선주 쇼헤이 기선은 수에즈 운하 관리청으로부터 약 1조 40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죠. 그리고 지난 7월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에버기브노의 좌초 원인은 선장의 운전 미숙 탓이다. 고로 모든 책임은 대만 국적의 에버그린 해운에게 있다. 라던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들의 주장은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계 각지를 전부 운항할 수 있다라며 대만의 해운사의 배를 팔아먹은 것이 일본의 선사일 텐데 이제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통지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면 배의 가격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을 테지만요.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는 한국에서 만든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을 알려 억지 주장을 펼치던 일본을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20피트 표준 컨테이너를 23,900아운드게 적재할 수 있는 현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에버에이스원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7월 인도한 선박인데요. 심지어 이것은 지난 3월 사고를 일으켰던 대만의 에버그린 해운에게 인도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에버에이스원은 일본이 만든 에버기븐과 비교하여 길이는 400m로 같지만 폭은 1.5m가량 더 넓은 선박입니다. 과거 역대급 사고를 쳤던 에버그린사가 이번에는 더 큰 선박을 몰고 오자 수에즈 운하청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봤다는데요. 일본이 만든 에버기븐과 달리 유유자적 지나가는 에버에이스를 보자 괴물 같은 거대한 선체가 파도를 헤치고 선수를 틀어 운하에 들었다 라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일본을 매긴 거죠. 과거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두동강 난 것에 이어 역대급 대참사를 또다시 만들어낸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조선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8월 기준 3개월 연속으로 전세계 선박 수주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가 전세계 물량의 10%밖에 수주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의 조선은 혼자서 절반에 가까운 45%를 휩쓸어갔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한국의 기록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276만 CGT의 선박을 수주했는데 이는 2008년 동기간 1550만 CGT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죠. 전 세계적인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 사태와 운임 급등으로 올해만 해도 100척이 넘는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한국은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NG 추진선, 쇠빙 LNG 운반선 등의 친환경 선박, 그리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등의 고부가 선박에서는 한국이 경쟁자 중국을 크게 제치고 우위를 점하고 있어 세계 선주들의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저가형 컨테이너선에서도 고부가 선박에서도 과거의 빛바랜 영광만을 떠올리며 영 힘못쓰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무패 행진을 지켜보며 손가락만 빨고 있을 뿐입니다. 피해자인 척은 이제 그만하라. 지난 8월 13일 일본의 NHK 방송에서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이 자행했던 인체 실험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를 방영했습니다.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우익들과 그것을 묵인하고 그들에게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 일본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드라마였죠. 하지만 이 드라마가 방영된 직후 NHK 방송사는 물론이고 이 드라마를 다룬 각종 언론에는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였습니다. NHK는 역시 한국에게 매수당한 반일 방송국이었다. 역사를 날조하는 공영 방송사는 필요 없다 라며 방송 내용 전체를 부정하는 이들의 항의였는데요. 종전 이후에는 줄곧 한국이 가해자였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일본도 이를 적당히 국민들과 국제기구에 어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게 행한 각종 강도 행위와 영토 약탈, 해상 납포와 어부 살해,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 등 보통 국가였다면 진작에 당겼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대마도에 대한 영토 반환 청구 같은 얘기가 나온다던데 대마도는 태고적부터 일본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쭉 가해자였습니다. 원나라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당시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잡이가 되어 일본에 쳐들어오기도 했죠. 예나 지금이나 더러운 방식으로 계속 일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이라든지 피해자 티를 내는 것이 아예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날조하고 조작으로 깎아내립니다. 비참한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미화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안하고 한국에게 은혜만 베풀었을 뿐인데 한국은 배은망덕하게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일본을 공격한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역사 교육을 못 받은 그들과 달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역사 교육으로 인해 진실을 알고 있죠. 전 국민이 그들의 무지한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과거의 역사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이들의 논리는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자신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반일을 한다 주장하죠. 하지만 당장 일본 최대 화장품 기업 중 하나인 DHC는 기업의 우두머리인 회장이 혐한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틈만 나면 조선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총을 사용했고, 일본에 있는 한국계들은 외모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돌출된 턱과 납작한 뒤통수가 바로 그것이다라며 무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핀란드의 인기 캐릭터 무민을 관리하는 핀란드 회사는 기존의 DHC와 진행 중이던 콜라보 제품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DHC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무민 캐릭터는 다양성과 가족애를 상징하는 캐릭터이고, 작가인 토베 안손 역시 성소수자로 알려져 있는데 심심하면 차별 발언을 쏟아내는 DHC와는 협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 1일에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던 DHC 코리아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983년 일본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DHC는 일본 화장품 통신 판매 1위를 차지한 직후 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에서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K뷰티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를 휩쓸게 되면서 DHC의 입지는 급격하게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은 DHC의 한국 실적을 순식간에 적자로 전환시켜버렸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회장은 혐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를 맞닥뜨리게 된 DHC는 결국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한국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는 공지를 올리며 갑작스러운 한국 사업 종료를 알렸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한국의 탈일본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소부장을 사자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일본의 기업들은 급기야 한국 현지에 공장을 짓겠다며 돈보따리를 들고 입국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화학기업 스미토모 화학은 100억엔, 하나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며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겠다 알렸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래로 관련 일본 기업이 보인 한국 투자로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죠. 이것은 지난 1일 스미토모 화학이 직접 공시한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한국 반도체 기업에 포토레지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번 달부터 바로 착공하여 2024년부터 생산이 가능케 하겠다 합니다. 스미토모 화학의 전세계 포토레지스트 점유율은 시장 4위로 한국 시장에 매끄럽게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세계 점유율 2위인 일본 도쿄오카 공업 TOK는 생각보다 빠른 한국의 탈일본 속도에 깜짝 놀라 수십억 엔을 추가로 투자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18년보다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다이킨 공업은 40억 엔을 투자하여 충남 당진의 불화수소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시장으로부터 한순간 외면당한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의 노선을 밟지 않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시는 그들에게 냉혹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가뜩이나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으로 인해 반도체 업계에서 소부장으로 입김이 꽤나 있던 일본이 조금씩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작년부터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일본의 추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의 공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봉쇄령 연장으로 인해 업계 3위인 일본 다이오 유덴 공장의 가동이 멈춘 데 이어 업계 1위 무라타 제작소의 일본 공장마저 셧다운 조치되었습니다. 반면 업계 2위인 한국의 삼성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무합니다. MLCC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도와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제품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 수준이고 가로 0.4mm, 세로 0.2mm에 불과해 쌀알로 비유되는 것인데요. 5G 통신망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하나는 1000개의 MLCC가 필요하고 전기자동차에는 13,000개의 MLCC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가 촉발한 사람들의 집콕 문화는 전자제품의 수요를 가파르게 증가시켜 이는 곧 MLCC의 시세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계 1, 3위의 일본 업체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니 글로벌 고객들은 아무런 타격 없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삼성전기에게 모든 물량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폭 늘어나는 발주량과 하늘을 뚫고 치솟는 MLCC의 시세는 우리 기업에게 역대급 실적을 안겨주게 되겠죠. 자칭 반도체 강국이라 부르는 한국은 일본의 소부장 공급이 없으면 1년도 못 버티고 파산할 것이다 라며 야심차게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일본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숨겨왔던 잠재력을 터뜨리고 일본 정부의 부족한 재난 컨트롤 능력으로 오히려 한국에게 모든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이제서야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